네, 현재 시간 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1.44%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2%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락을 일본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중화권 증시가 또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누구든 하락하는 것만 반응하는 국내 증시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하락장 이유 무엇인지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민수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의 표정이 좀 평소보다 어두워 보이는데 혹시 시장 때문인지 오후장의 낙폭 확대 어떤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냥 짜증이 납니다. 그냥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어떻게 첫 멘트가 그 멘트일 수 있습니까? 네, 시장을 원래 휴일 있고 그러면 이번 주 좀 여유 있게 좀 주식해봐야지 하는데 네. 그렇게 못 만드는 이 시장을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 매도 관련된 쪽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많습니다. 누가 파니까 이렇게 되겠지라는 쪽은 보는데 그 관련돼서 누가 어떤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판다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중국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시장 쉽게 팔 수 있을까요? 한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이 그렇게 빠르게 이어지면서 나오는 신흥국 시장 쪽에서의 변화라고 일단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간다고 같이 안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별로는 조금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수출주 중심으로 환율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빠르게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수출주 중심의 압박들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연휴만 휴일만 없다고 하게 되면 변동폭을 이용해서 좀 대응해 볼 수 있을 텐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 그게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시장,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오늘장마저도 우리가 여유를 부리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럼 무엇 때문에 빠진 걸지 한번 이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증시가 밀리는 것, 특히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밀리는 것은 수출주의 부담 때문이다. 왜? 환율로 촉발된 수출주의 매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배경엔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이 있다고 하는데 호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악재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건가?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고요. 또 그 와중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는 해운주.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이 항만 파업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운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상해 종합지수,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는 급등세,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의 첫 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의 중국 증시가 불마켓, 강세장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치솟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2015년 이래로 최대 폭으로 치솟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경기 부양책입니다. 지금 중국 은행을 향해서도 그리고 모기지를 통해서도 계속 돈을 풀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불마켓, 강세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또 경제지표 하나가 공개가 됐죠. 중국의 9월 PMI 지수가 나왔는데 보시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그리고 전월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확장이냐 위축이냐라는 그 기로에 놓인 50선은 하회하고 있죠. 비제조업 PMI의 경우에는 50.0 딱 그 중간에 놓여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전월보다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표로 놓고 봤을 때 부양책 강도와 속도가 그 기대감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절벽 끝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이렇게 경기 부양을 내놓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국 증시가 반응해주고 있고요. 또 구리 선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9월 들어서만의 그 선물 가격 추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음봉 전환하긴 했지만 구리 선물의 우상향 패턴은 굳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 유일하게 거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중화권 증시인데요. 네. 역대급의 경기 부양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로 인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 혹은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는 완연하게 살아난 겁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7% 이상이 올라가네요. 네. 지수가 네. 7%.
아이고 배 아파 죽겠습니다만, 네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부가 전폭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확신이나 그에 따라서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확실히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흐름들 뭐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고요. 한국은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온다. 강세장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또 연휴 전이고 국경절 연휴 전이다 보니까 거기서 매수세 그리고 또 대기하던 매수세가 같이 붙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여줘도 만약 이 상태로 일주일 넘게 또 연휴가 들어간 다음에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나왔던 뉴스까지 생각했을 때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는 측면들도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만 보면은 거의 뭐 하늘을 뚫듯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약간 과열을 시키는 국면들은 연휴 끝나고 나게 되면 중국 쪽도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가 먼저 나오면서 일단 새로운 뉴스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해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도요. 최근 런던에서 구리와 아연 가격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 비철금속 가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서 구리 선물가에서도 그 추세는 확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 중국 증시 내에서 유독 강한 게 부동산 쪽 그리고 비철금속 철강 쪽, 원자재 쪽이 강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같이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걸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이제 산업재 쪽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첫 번째는 과거에는 그랬었죠.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이거를 중국이 수입해가는 약간 중간재 수입국으로 중국을 많이 바라봤는데 지금은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동안 어떤 공급망 다 짜놓고 한국과 경쟁이 되는 국가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달러 대비해서 환율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나오는 경쟁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중국 경기의 회복이 어떤 수혜를 받는 측면들은 과거보다는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철금속 가격이나 철강 가격 마찬가지로 화학 쪽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제품 가격과 이 나프타와의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해당 가격들이 강세로 갔었을 때 수혜를 보는 측면들이 높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들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점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주가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중국 수혜주라면서요. 근데 중국 지수가 7% 올라가는데 왜 더 못 갈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업재 단으로 원자재 단으로 국내 증시를 중국 증시의 수혜주와 연동시키기엔 역부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시장에서는 소비재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까지는 그래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엄청난 훈풍이다라고만 봤는데 오늘 시장은 이 때문에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요. 위안화가 너무나 초강세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 그로 인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참 막 1,400원을 향해 가던 그 모습이 지금 1,30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내 수출주들에 대한 차익실현 빌미를 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오늘 그래서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수출주들이 좀 더 많이 밀리는 걸까요? 이래저래 네. 비중 줄이려고 하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타격을 받는 구실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지금 관점 쪽에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가장 큰 수혜는 뭐겠습니까?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가 가장 큰 경기 민감 쪽에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인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모습들이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자급자족한다라고 중국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변화를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모자란 부분들은 당연히 한국이 좀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혜가 맞는데 지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하락에 대한 빌미 찾기가 가장 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 안 통한다. 지금 같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비중을 줄이고 중국을 가는 분위기로 나오다 보니까 같은 신흥시장 내에 위축되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달이면 멈추겠지라고 하면서 다음 달을 바라보는데 근데 바라보는데 또 휴일이 들어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그런 국면들이 들어와서 많이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경기 부양, 국내 증시의 훈풍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국내 수출주들에게 달러적인 면에서, 환율적인 면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재냐,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중국만의 이야기냐. 결론을 내려보자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결국엔 중국이 살아나면서 G2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잘 버텨내고 하게 되면 경기 개선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적으로는 그래도 의무의 양으로. 그런데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유럽이 살 거고요. 그렇게 나오면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감은 높은 측면들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물가는 제대로 또 안 빠지겠죠. 그러면 현상이 나오게 되면 또 복잡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고리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 쪽에서 대응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수급 압박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야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점을 일단 염두를 하시고 아마 지금부터 추가 하락하게 되면 비중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중국 관련주 쪽에서 포인트를 맞춘다. 중국 관련주지만 중국 소비주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화장품 쪽은 어차피 9월 달에 데이터 잘 나올 것 같고 쇼핑 시즌까지 연결된다. 역시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화장품 쪽, 또 톡신 쪽 이런 쪽들은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소비주로는 화장품 그리고 톡신주가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 안에서 탑픽이 있으실까요? 종목으로 가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뭐 실리콘2 VT 이런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날도 좀 강한 모습들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톡신 쪽도 휴젤 같은 경우도 자리 잘 지키는 것 같고 오늘 메디톡스도 자기 자사주 매입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그 긍정적인 쪽으로 보여지는데 섹터를 보게 되면 이쪽을 떠나서도 바이오 쪽은 한 달 좀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은 바이오도 좀 기지개를 피지 않나 이런 쪽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과 톡신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가가 움직여 그럼 국내에서 원자재, 비철금속, 철강주 한번 매수해볼까? 그거는 자제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런 시장 안에서도 강한 해운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오후에 태용로직스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동부와 걸프 연안의 항구 노동자가 10월부터 파업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노동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10월 1일부터 36개 항구에서 파업이 단행이 됩니다. 이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4만 5천 명의 노조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규모의 파업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증권가의 한 리포트, KB증권의 리포트를 확인해 봤더니요. 역시나 쟁점은 임금이라고 하는데 파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임금차가 심하더라고요. 지금 동부와 걸프 연안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제 6년 이상의 경력직 기본임금이 시간당 39달러인데 서부 연안 노동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55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55달러 받고 우리는 39달러 받아? 우리 너무 적잖아라고 지금 노동자 측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파업이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운송과 생산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요. 중간 투입재 부분에서 차질을 입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테고 그럼 기업 측이 부담을 또 안게 됩니다. 운임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한국 컨테이너 상하차 처리가 지연이 되면서 물류 차질, 그로 인해 해상 운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연안별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시면요. 동부 연안과 서부 연안, 걸프 연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동부 연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 동부 연안과 걸프 연안에서 올스톱 되어 버린다면은 당연히 해상 지도가 크게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운임가 상승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종목을 찾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그로 인해 해운주가 오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얼마나 연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번 파업 이슈와 국내 해운주들의 상승, 연동성, 연관성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죠.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그냥 이거를 좌시하고 그냥 두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중동 사태에 따라서 홍해가 좀 막혀 있는 모습들, 그에 따른 이제 제대로 운임이 안 빠지는 모습들과 함께 또 하나 지금 중국 경기 부양에 먹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원자재가 중국 쪽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BDI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BDI 지수 2100선이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들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벌크성 관련된 종목들이 페노션을 비롯하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투자 아이디어를 또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이번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까지 봐야 되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되 주가가 빠르게 지금 여기서 부각돼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다. 파업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수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떻게든 협상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플러스 쪽 해운의 모멘텀을 찾아보자면 최근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해상 운임단에서 또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경기 부양 역시도 물동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네. 이 역시도 해운주에게는 땡큐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해운의 모멘텀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지요? 네, 그런 쪽에서 근데 벌써부터 우려감은 많이 좀 이어졌지만 네. 막상 해운 운임 같은 경우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중동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는데 유가는 왜 빠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강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는 전면전까지 얘기 나오는데 유가는 되게 잠잠합니다. 네. 그런 쪽까지 보게 되면 우려감만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시장이 좀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운임지수나 그리고 또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는 유가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주식을 살 만한 동인으로 이렇게 모멘텀이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매크로 지표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확인해보자라는 시각으로 따라가지는 말자.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고 있는 해상 운임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가까지 봤을 때 너무 긍정적인 회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해운주들의 상승은 갖고 있는 분들이 해지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불과한 건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떠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매매하는 쪽이 투흥, 흥하해운, 흥구석유 이런 쪽의 종목들이었는데 네. 전혀 흥이 안 납니다. 이 종목 둘 다 일단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테마를 접근하는 시장의 시각들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또 모멘텀만큼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그래도 이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회사는 해상운임이 그러니까 즉 자동차를 운송하면서 발생하는 운임에 대해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적합한 매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살짝 이제 조정권이 들어왔었을 때 오히려 이를 실적의 계산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쪽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심주로는 현대글로비스를 선택해 봤습니다. 해운주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투자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이슈 추적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